2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에서는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양성이란 무엇이고, 이 다양성의 기능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하고요. 다양성의 유형과 왜 우리가 생물을 다양하게 보존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것도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협약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알아보려면 먼저 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종은 이제 영어로 스페시스라고 그러고 한자 모양이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도도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화된 어떤 생태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늑대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파괴되기가 쉬워요. 먹이 그 사슬이 망이 단순화되어 있다 하는 것은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리셔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도도새, 여기 이런 모양의 도도새, 이런 도도새가 살고 있었어요. 이런 도도새들이 살고 있는데 이 도도새들은 여기에 있는 이 카바리아 나무, 이 카바리아 나무 보이죠? 이거 이제 목재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것인데, 카바리아 나무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천적이 없어서 뭐 살만 이렇게 굉장히 쪘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뚱뚱한 새가 됐고, 날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날개가 태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날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애들의 먹이가 이 카바리아 나무의 이 씨앗, 호도처럼 생겼죠. 이 씨앗을 까서 이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람쥐처럼 이 카바레아 나무는 이 도도새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씨앗이 얘들이 먹고 난 분변 속에 나와서 이것이 싹을 틔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도새가 이게 이게 어떻게 멸종이 되냐면, 포르투갈인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이걸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도망도 잘 못 가고, 통통하게 생겼고, 이게 이 새를 잡아서 요리를 해 먹으니까 맛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잡아먹다 보니까 멸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 목재로서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베어내고, 우리가 목재를 베어내면 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 도도새의 그 분변을 통해서 그게 발화가 되는데, 도도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카바레아 나무가 다시 번식이 안 돼서 이 섬이 황폐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생태계 파괴의 하나의 그 간접적인 요인인데,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상호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섬이 도도새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그 생태계를 이루고 도도새를 잡아먹는 어떤 뭐 다른 늑대라든지 이런 맹수들이 있었다면 얘들도 날기도 하고 또 몸도 날씬하게 유지를 시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생물 다양성에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 시간을 1차 하실 때 했는데, 다양해야 되는 이유는 단적으로 이 두 개의 먹이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단순성은 한 줄로 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메뚜기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개구리도 죽고 뱀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태계는 건강한 생태계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쩌습니까? 메뚜기가 없어지더라도 들쥐라든지 또는 토끼는 그러니까 초식동물로 존재해서 뱀과 개구리들이 어떤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개구리는 뭐 다른 생물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다시 생태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어서, 생태계는 다양해야지만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 그림으로써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을 유지한다는 것은 꼭 우리 사람의 삶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는 건 생물 분류 단위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뭐 기후 변화라든지 또 쓰레기, 플라스틱을 버린다든지 돌을 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뭐죠? 환경 변화죠. 이런 환경 변화되면 서식지라든지 서식지가 단절되는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니까 다양성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종수가 사라지는 종수가 증가되고 자연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얻는 많은 이익들이 있어요. 생태계 서비스는 뒤에서 설명할 텐데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저하되게 되는 거죠. 관광도 못 가고 경관도 안 좋아지고 공기도 나빠지고 물도 나빠지고 우리 숲에서 얻는 다양한 그런 그 식량들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생태계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의 개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제 고유종이라는 게 있고 깃대종이라는 게 있는데 고유종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저절로 자생하는 종, 그러면 한국의 어떤 고유종,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종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유종이라는데 특별히 이제 뭐 특산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외래종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깃대종이란 말을 이제 가끔 여러분 들어볼 겁니다. 깃대종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등산이다. 그러면 무등산에서 무등산이 여러 종간돼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어떤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종. 그러니까 깃대죠, 깃대. 무등산을 상징하는 어떤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호랑이, 중국의 판다, 뭐 코알라, 두루미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열목어 같이 강원도 홍천의 열목어 이런 건 한 지역에 국한되는 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들을 깃대종이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유행한 것이 뭐 국립공원마다 깃대종을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 국립공원에 깃대종 동물을 모시고 식물을 모시다. 뭐 예를 들면 광주시에 시화가 있고 시나무가 있고 이렇듯이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좀 유행세를 타고 있죠. 그래서 무등산의 깃대종 그러면 털조작나무, 나무에서는 남부지방에 주로 자생하는 희귀 식물이고요. 무등산에 이제 장불재, 그 다음에 원효사가 지금 옛날에 지금 산장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쪽에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털조작나무고,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수달 같은 경우 멸종위기 1급이고 천연기념물 330조 호이기 때문에 하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하천 생태계가 얼마나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표 동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무등산에는 제2수원지, 4수원지 뭐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종이라는 것은 인디케이터가 뭡니까? 무엇을 표시하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인디케이터가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서식지의 기후나 토양 환경 이런 특성들을 잘 나타내는 생물종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가재가 있죠. 가재가 있는데 우리가 가재가 나오는 지역의 환경을 말해 봅시다 하면 어떻겠어요? 가재는 큰 강에 삽니까? 작은 또랑에 삽니까? 그렇죠. 작은 또랑에 살죠. 나중에 이제 이게 물속에 사는 생물 시간에 또 할 거예요. 또랑에 살고 또 물이 굉장히 많이 빨리 흐르는 것보다는 적게 흐르는 그런 곳.
그 마을 인근에 있는 어떤 산에 있는 조그마한 또랑 계곡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지고 물이 차갑고 깨끗하고 이런데 그래서 가지 한 마리만 보면 여기 지어 있는 물의 환경을 그대로 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공기가 오염됐는가 공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유류라는 게 있어요. 지유류.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나무에 이렇게 껍질에 이렇게 이끼 같은 게 껴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유류인데 이것이 껴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공기가 아주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것들은 이런 진거미 새우라든지 이런 강도래라든지 가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지표 물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상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물 종수가 살고 있을까? 사실상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생물이 많이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밝혀낸 종들이 약 170만 종 정도, 140만 종에서 177만 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극지방이 6%, 그 다음에 온대지방이 59%, 열대지방이 35%인데 이렇게 보면은 온대지방에 가장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이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까지 온대지방에 우리들이 연구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견된 종이 온대지방에서 59% 발견된 거고, 실제로 열대지방은 열대 굉장히 밀림도 많이 있고 이래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86% 정도가 아직도 열대지방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열대지방에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곤충이 80만 종으로 전 세계 그 종들의 생물 종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그 곤충들이 차지할 것이다. 곤충 중에서 특히 딱정벌레, 풍뎅이라든지 사슴벌레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 50% 무당벌레 이런 것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제가 전공했던 수소곤충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연구되어 있는데 제가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소곤충 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종, 그 신종이라고 그러죠. 신종 학회지에 발견하면 그것이 영구적으로 남아요. 저희 이름이. 그런데 신종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만큼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 수소곤충이 적어도 수백 종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게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발견되면 될수록 생물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실제로는 가장 많이 살고 있지만 현대까지 밝혀진 종은 온대지방에 많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개체라는 무엇이고 개체군은 무엇이고 군집이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다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체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인데 우리 사람의 하나하나를 따지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코에서 무슨 코가 좀 숨쉬기 어렵다. 그럼 어디 갑니까? 이비인후과 가죠. 호흡기를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호흡기는 이제 순환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코 점막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로 간 다음에 이게 이제 허파로 가죠. 폐. 요즘 코로나 가장 공격 많이 하는 폐 쪽으로 가서 뭘 합니까? 공기,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이게 다 들여서 피 속 심장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 순환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입으로 밥을 먹고 식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간 다음에 위에서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이렇게 나가니 이걸 뭐라고 그러죠? 소화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그러죠. 뭐 신경계, 생식계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기관계라고 그러는데
그 기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따지면은 우리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입, 그 다음에 식도, 위, 이거 하나하나는 뭡니까? 기관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기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소화기관이 된 거잖아요. 소화계가 된 거잖아요. 이 기관을 또 우리가 뭐 병원에 아파서 가면 뭐 좀 이상하면 조직 검사 해봅시다 그러잖아요. 간에서 뛰면 간의 조직이 되는 거고 위에서 뛰면 위의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직이 되고 조직을 다시 또 세분해서 나눠보면 이게 세포가 되는 거예요. 세포를 이제 완전히 분해해보면 분자가 되는 거죠. 분자가 됐다는 것은 생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분자로 되면 이걸 또 쪼개면 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자로부터 합성이 돼서 세포가 되고 조직이 되고 기관계 개체가 돼서 사람, 뭐 풍뎅이, 소, 여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여러 명 모이면 뭐라 그래요? 개체군이라고 그러는데 개체군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opulation이라고 그래요. population. 사슴이 여러 마리가 모여도 사슴 population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우리 이렇게 개체군, 토끼 개체군, 사슴 개체군, 멧돼지 개체군, 식물 개체, 소나무 개체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개체군이. 개체군은 여긴 것처럼 메기, 붕어, 뭐 또 여기 다른 물고기 이렇게 이제 이런 하나로 개체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이 사슴, 소, 여기 있는 소나무, 풀, 멧돼지가 다 합쳐서 이거 하나를 전체를 이룬 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그래요.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군집. 여기 커뮤니티라고 있잖아요. 커뮤니티, 군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메기, 붕어, 또 다른 물고기 이거 합쳐지면 이거는 군집이 되는 거야. 하나하나는 개체군이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군집들이 여기 있는 뭐 호수의 군집, 여기는 초원의 군집, 여기 하천의 군집이 다 합쳐지면 여기 숲의 군집 합쳐지면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생태계. 그 지구를 전체 합해서 생물군계, 생물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생물군계라는 것은 아까 온대지방, 뭐 열대지방, 뭐 이렇게 합치는 생물군계라고 그러고 이게 다 합치는 것은 지구를 생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같은 종류의 생물들이 한꺼번에 쫙 모아서 말하는 것을 개체군. 그런 여러 종류의 개체군들이 토끼, 뭐 거북이, 사슴, 멧돼지, 소나무, 뭐 아까 털조작나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들을 군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하면 하나의 생명체, 개체, 사슴이죠.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같은 종류의 사슴이 고라니가 될 수도 있고 모여 있는 거예요. 개체군. 일정한 지역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 개의 개체군, 뱀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여기 있는 고라니 이것들이 군집. 그 다음에 생태계라는 것은 일정 공간 자연환경과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주고받는 체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요? 하천도 들어가고 초원도 들어가고 숲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연환경과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개체군은 population이고 이런 특정 시간에 특정한 공간을 고유하는 같은 종류의 개체들 유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집단 뭔 말이에요? 번식이 가능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체군이라고 그래요. 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잡을 시켜서 나이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나이거는 후손을 못 나잖아요. 그 나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체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전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human population, 그래서 인간 생태계, natural population, 자연 개체군 이렇게 이게 수많은 것들 다 하나하나가 개체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진 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하는데 독자적인 영양 구조와 에너지 흐름을 갖춘 생태 기능적 단위 이렇게 썼는데 독자적인 영양 구조 어려운 말이죠. 이건 뭔 말이냐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걸 말해요. 독자적인 이게 연못 안에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생산자, 소비자 이런 생물 구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이렇게 구조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독자적인 영양구조. 영양구조라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을 하면 그걸 소비자가 이걸 먹고 살고 또 먹고 살면서 에너지를 전달해줘. 그게 결국은 영양분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영양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다소 어렵지만은 뭐 거기에서 우두머리 역할 숫자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문가들은 생태계 군집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점종, 또 종다양성, 부수종, 표징종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 가지고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자연계에서 살고 생물이 얼마나 많고 적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은 생태계로 보면 뭐 육상 생태계, 수생 생태계, 복합 생태계, 물하고 육상이 섞여져 있는 걸 말하고 호수도 있고 연못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태계 종류인데 그래서 생물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의미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개체수, 마리수가 얼마나 많냐 하는 어떤 특징도 있고 생물 종별로 그 다음에 내에서 여러 생물들이 먹이 그물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합쳐져 있냐 단순하냐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말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생태계 종류에는 책에 유전적 다양성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 단일종이잖아요. 근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같이 동양인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황인종이라고 뭐 각각 피부 색깔이 달라진 듯이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앞에 설명했지만 사람은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을 해도 2세가 나오잖아요. 또 그 2세가 또 다른 인종하고 결혼을 해도 또 제3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유전적인 그 교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종이에요. 사람은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다만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이죠. 종다양성은 아예 이제 생물의 이름이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사는 것들이고 또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막, 산림, 습지대, 호수, 강, 농경지 이와 같이 서식하는 생태계가 다양한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유전적 다양성, 아까 사람 피부 색깔로 말했다시피 지구상에 생존하는 개체 생물들이 유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일가 간에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근친 간에 결혼을 금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전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지하는 것이죠.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유전적 다양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종 다양성은 동물, 식물, 미생물 여러 종류들이 골고루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건강한 다양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이런 생물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강도 있어야 되고 초원도 있어야 하천에 있어야 훨씬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과 어우러져서 생물들이 다양하게 생태계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토끼가 이렇게 하얀색도 나오고 이렇게 까만색도 나오고 우리 채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회색도 나오고 여러 종류 생물들이 있고 생태계가 다양한 이렇게 이제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세 종류가 있다. 무당벌레 같은 경우에 색깔이라든지 같은 종이지만은 전무늬가 각각 다르다 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물종 다양성은 우리 DMZ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에 계속 사람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 생물종들이 이만큼 이제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서울 도심 안에 빌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강이 있은들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질 않아요. 상물 살지만은 그래서 이런 건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비교가 되겠죠. 생물종에 대한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이렇게 숲이냐, 초원이냐, 사막이냐, 또는 갯벌이냐, 이렇게 호수나 바다냐, 여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의 다양성,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생태계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해요. 우리가 이런 자연이 있음으로써 등산 가서 뭐 산림욕도 하고 산림 치유도 하고 또 여기서부터 목재도 오고 식수도 공급하고 홍수 조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식량도 얻고 또 바이오 연료도 있잖아요. 땔감 같은 것도 얻기도 하고 뭐 생태적으로 물질 순환이 유전 자원이 되기도 하고 해충 구제도 하기도 하고 나무도 얻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기후변화 같은 게 있는데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죠. 가축도 길러낼 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침식 방지도 하고 이 꿀벌들 먹이도 구할 수 있고 꿀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생물들은 우리 생태계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이익을 주고 있죠. 이런 건 생태계 서비스인데 생태계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려면 생태계가 건강해야 되겠죠. 생태계 건강하려면 종이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이 생태계 서비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우리 사람의 인간의 삶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만큼 생태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애울 필요는 없어요. 생태계 서비스는 공급 서비스, 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목재, 의약품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공급해 주죠. 그 다음 조절은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기후를 조절해주고 침식 방지, 산사태 안 나게 해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문화 서비스, 휴양이나 관광, 교육적 가치, 뭐 영적 가치, 좀 그렇지만 점쟁이들도 있고 뭐 예수님도 옛날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적 영감, 뭐 그림 그리러 산에 간다든지 또는 하천으로 간다든지 뭐 넓은 바다를 보는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서비스죠. 지지 서비스, 생물이 다양하면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지 서비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생태계 다양성과 기능은 생태계 균형률,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평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먹이망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균형이 잘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생태학적 구조와 기능의 기본이자 생태계를 이루는 기본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성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생태가 다양해야지만이 생태계가 잘 유지된다는 말이고 심미적인 기능 앞에서 말한 생태계의 서비스 중에 우리가 이제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레크레이션이나 미적 기능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생물 자원 아까 공급이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생태계 적응력 증대는 환경 위기 극복하는데 생태 다양성이 유지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태계가 건강해야지만이 생태계 자체가 잘 유지가 되고 그런 것은 생물 다양성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미적 감각도 제공하고 생물 자원도 확보하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서비스는 앞에서 이제 이건 다 설명했죠.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목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약품 또는 경관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생태계의 중요성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관이나 자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심미적이라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평등한 생명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이나 자연의 섭리에 살고 있는 어떤 각종 식물들, 풀이라든지 또 거기 살고 있는 각종 동식물들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런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메뚜기 한 마리가 없어지면 우리 사람한테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은 메뚜기가 지속적으로 없어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 사람한테도 피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엘로우스톤 사례라든지 도도새 사례라든지 그 호주의 토끼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로 우리가 이미 그 증명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물 하나하나가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직접적 이익,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천연자원 보전이죠. 지금 국력이 얼마나 그 천연자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천연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과거에 딸기 같은 경우 전부 품종이 없어서 일본에 노열티 주고 그랬잖아요. 과일들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그 품종을 사오면 전부 노열티, 장미도 전부 노열티 이런 걸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국산을 개발했고 있는데 뭐 제가 잠깐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다래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에서 많이 나죠. 근데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뉴질랜드 가서 양다래로 키로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래 수입하고 그러는데 이런 유전 자원들, 씨앗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국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품종들이 많아야지만이 이것들이 바로 이제 국가의 천연자원 보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오고 있죠. 뭐 지하 그 수백 미터의 그 씨앗을 보존하고 있고 씨앗을 보존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지보다는 생물종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CBD라고 하고 생물 다양성 조약들이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거래관 협약도 있고 람사르 협약은 주로 습지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있고요. 나고야 의정서라는 것도 있고 생물 유전자원 접근의 이용에 대한 공유 ABS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그 작은 나라에서 갖고 있는 유전 자원들을 선진국이 갖고 가서 의약품을 만든다 했더라도 이 이익을 앞으로는 공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는 이 선진국들만의 재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원래 이 종을 가지고 있던 종까지 그 국가에도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이 ABS 조약이에요. 이런 그 남사리 협약이나 나고야 의정서나 ABS 조약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업체 그 취업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고야 의정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시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생물 종의 개념이라든지 개척이나 군집에 대한 이해, 생물 다양성의 유형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다양성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3차 시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